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아니구나 101페이지가 아니지. 자, 정신이 없네. 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321페이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321페이지 보시면 그 동그라미 6번 부담부증여 있죠? 부담부증여를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먼저 한번 보세요. 부담부증여는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또 교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담부증여는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거예요. 자, 설명 잘 듣습니다.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건데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어떤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근데 증여를 하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죠. 이렇게 부담 있는 증여를 합니다. 야, 내가 더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유, 야, 그래? 야,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내가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미쳤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자, 보세요.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요 채무를요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요,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3억 부분에 대해서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데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려면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여자는 공짜로 토지를 증여했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그럼 보세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은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잘 보세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요 사례 같으면 5억에서 3억 뺀, 자, 나머지 얼마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수증자 을은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인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데, 요 사례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9시월까지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요 똑같은 예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9시월 달 되면 부담부증여 나면 요 예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닐 때 이런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만약에 직계존비속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관에 이런 부담부 증여를 했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보 증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알았어요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겠죠. 자,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보 증여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요새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지고요 알바 떼서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예. 자, 아버지가 군대 간 자녀한테 부담보 증여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자, 요새 사병 월급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이거 좀 모았다가 갚을게요. 결국. 자,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부담보 증여,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보 증여라면, 부담보 증여를 하면 이 채무 인수액, 저 사례에서 3억 원,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자, 추정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해요. 자, 그래서 추정하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 줘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으니까 저 사례 같으면 5억 전체에 다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채무인수 사실이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자, 그럴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5남인녀 7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더군다나 또 늦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누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시집 갈 때, 예전에 시집 갈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제가 아들인 줄 알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조카 결혼하면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요 아파트 하나를 이제 주는데 그냥 주면 세금이 증여세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끼고 사주면 세금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전세 끼고 아니면 뭐 대출 끼고 저 집을 주면은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냐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보 증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죠? 자, 그렇지만 용어는 못 알아들어도 어떤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일반인도. 자, 그래서 흔히 우리 보세요. 제가 신혼부부 자녀로 예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성년자나 아니면 뭐 군대 가 있는 애나 아니면 뭐 대학생인 자녀한테 이렇게 부담보 증여하면 소용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자녀한테 그냥 집을 사주는 것보다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출 끼고 아니면 뭐 전세 끼고 집을 사줘요. 자, 집을 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채무액 상당액,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담보 증여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자, 또 취득세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21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부담보 증여요. 의의는 읽어볼게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니은번 양도 해당 여부요. A번 미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 저 사례에서 3억 부분은 뭐라고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나중에 보고 내려와서요. B번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요? 증여로 보아서 수증자한테 뭐가요? 증여세를 과세하고요. 밑줄. 동그라미 C번이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에 대해서는 쭉 밑줄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밑줄입니다.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 쫙이요.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밑줄 쫙이요. 쫙 여기까지.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예요. 항상 아닙니다. 채무인수사실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에 거기 쫙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좀 아까 취득세 부분을 좀 101페이지요. 앞부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01페이지로 갑니다. 앞에 101페이지로 갈게요. 취득세로 좀 갑니다. 제가 양도소득세 할 때 부담부 중에 한꺼번에 설명드린다고 넘어온 게 있는데 101페이지 갑니다. 101페이지 가면 양가로 9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공매 경매로 취득하거나 배우자 직계존비 속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양가로 9번이 그거고. 양가로 10번을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의제입니다. 먼저 채무인수액 상당액. 저 사례 같으면 5억에서 3억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기억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근데 니은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위 양가로 9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에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죠.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직판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이에요.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밑줄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을 취득할 때는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맨 마지막 줄 쫙 밑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계된 것을 자 싹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뒤로 옵니다. 다시 322페이지로 옵니다. 322페이지. 322페이지 오니까 동그라미 7번에 경매, 공매요. 자, 공매 포함해서 경매, 공매.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그래서 기억번, 이미 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쫙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니은번은 이제 저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는데 나중에 민법에서 여러분 조금 지식이 좀 쌓이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경매, 공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의했더니 예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서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제 친구가 그러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가는 쓸쓸히 걸어가는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경락된 것이 만약에 8천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자 1억 원에 사가지고 8천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천이니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있어야지,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과세되느냐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자 과세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아시고요. 동그라미 8번 조세 물납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재산세를 만약에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소유권이 저에서 지자체로 이전해요. 그 다음에 무슨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나중에 또 보고요. 양가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줄줄이 깨고 있어야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이요. 자,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하므로, 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29회 시험 지문에 나왔었고,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323페이지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에요.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본문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를 받아요. 환지 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되겠죠? 자, 그때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자,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놓는 공공용지, 또 그 다음에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채비지를 말하는데 이럴 때 얘네들이요 공공용지 채비지를 말하는데 이럴 때 요때 원토지 소유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이전할 때 요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공짜로 지금 이전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 대가를 받고 이전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유상이전. 근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하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데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보류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예외는 증환지, 감환지에 관한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그 다음에 용어정리 읽어보시는 거고 내려와서 용어정리 아래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봅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법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그림이 어째?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럴 때 지상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과 을의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잘 보세요.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예요?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디귿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는 뭐 토지 교환이 이 기업과 니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양도담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의 읽어볼게요. A번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넘어갑니다. 324페이지 양도담보요.
동그라미 B번 밑줄입니다. 양도담보는 등기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형식으로만 이전했기 때문에. 자, 니은번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A번, B번, C번 요건이 나오는데 밑줄을 긋고 외울 게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C번,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D급번 밑줄입니다. 29회 시험 때는 이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자, D급번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짝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채무자에서 그 다음에 채권자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담보 이전.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요.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다시 올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오는 거니까. 근데 형식 이전으로.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요. 자,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자,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채무가 얼마냐면 채무가 지금 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이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채권자는 자기 채권 3억 원 만족을 얻고 나머지 2억 원은 돌려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나머지 2억 원 또 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산이 자, 매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변제 충당했죠? 그렇잖아요. 매각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변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만큼은 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됐죠.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죠. 또 나머지 차액 2억도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은 누가 받았어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이 됐을 때는 누가 양도속세 납세무자가 되냐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자,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왜냐? 최종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누구한테 됐어요? 채무자한테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여튼 결론만 알면 돼요, 우리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29회 시험 때 그렇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강조했던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양도냐 그런 얘기죠. 여보 일어나봐. 내가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잖아.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3억 6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그래서 둘이 매매계약서 연락에 쓰고 그래봤자.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쭉 밑줄입니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에요.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본다예요. 하여튼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동그라미 6번, 7번 이런 거, 공유물 분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순환에 너무 많이 배우면 좀 그러니까 다음 순환에 다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326페이지요.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이거 뭐예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채무액 상당액이 대가관계 있다고 보는 거지. 예? 양도에 해당하지.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 2억 부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무상 이전입니다. 3번이요.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요.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간 거죠.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5번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자, 가끔씩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독립학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은 독립학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고요. 자, 어떤 간에 오늘 일반적 거래의 경우만 보고 가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느냐?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쭉 미치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보지 말고요. 읽지 말고 헷갈리니까 읽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읽어보고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데서. 진짜. 자, 읽지 말고 지금은 헷갈리니까. 그냥 하여튼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그럼 대금 청산한 날이 언제냐? 327페이지 맨 꼭대기에 박스에 있습니다. 자,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계약상 잔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다 및 출작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인데 양도세는 계약상과는 상관없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자 취득시기로 합니다. 양도시기로 해요. 대금 청산한 날.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 제시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쫙 밑줄이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계소일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하여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하여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동그라미 2번이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제시된 자 밑줄입니다. 등기 접수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울 거 없네요. 매매 같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사례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어떤 거래를 합니다. 부동산을 자 매매하는데요. 매매하는데 개인 간 거래입니다. 개인 간 부동산 매매고요. 개인 간 매매인데 계약일이 2019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이고요. 2019년 3월 2일이고 계약서 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19년 4월 예를 들어서 10일이고요. 실제로 근데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일이 대금 청산한 날이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20 만약에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요. 자 2019년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자 이랬을 때요. 자, 을 입장에서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세상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취득 시기 언제예요? 네?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주 개인간 거래니까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지급 4월 10일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나중에 이걸 갖고 있다가 을이 팔 때 을이 또 이걸 갑으로부터 취득해서 뭐 병한테 팔 때 그때 취득 시기 언제로 합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등기일은 늦고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4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갑 입장에서 여러분 볼게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시기 언제예요? 갑이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예? 갑자기 자신감이 확 잃었어요. 자신감을. 예? 자, 다른 곳에 보니까 그냥 눈치만 보는 상인데 4만 해놓고,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이요. 4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요 대금 청산일에 있잖아요. 이 대금 청산일에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4월 20일 날. 예? 그래서 갑은 이날이 판날이고 양도일이고, 을은 이날이 뭐한 날이에요? 산날이고. 그래서 제목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예요. 매매 같은 경우는 같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이 양도자는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은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취득시기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일이고 3월 25일.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언제예요?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 3월 25일이에요.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자, 등기 접수일인 3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다시 6월 25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계약상 잔금지bil이요. 요 계약상 잔금지bil이 불분명합니다. 명시되지 않았고요. 자, 또 대금 청산일도 명시 안 됐어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bil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bil.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요. 하여튼 중간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법 첫 강의부터 1월달 첫 강의부터 인강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따라와야지 3, 4월 달에도 적응할 수 있지. 만약에 안 듣고 그냥 하면은 계속 3, 4월 달에도 힘들어집니다. 세법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첫 강의부터 들으면서 부지런히 따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bil인데 명시가 안 됐으니까 계약일로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 그러니까 뭐 한 5월 1일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계약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예요? 양도세는 원칙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6월 25일이고요. 또 양도시기는 똑같이 같이 갑니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하고 다 한꺼번에 비교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일반 특수한 거래의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또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몸을 좀 알아서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알아서. 자, 제가 지금 인터넷 봤더니 여기 이 동네 눈 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눈은 뭐 아무것도 안 오는구만. 하여튼 요새는 뭐가 안 맞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오고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제4절. 개요봅니다, 여러분. 자, 소득세는 그냥 개요는 읽어볼게요. 자,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되고. 개요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일정한 소득 또는 일정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과세 주체인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납세무자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적 처분이 필요 없으며 그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요
분명히 1세대 1주택 이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 갖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 갖췄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갖췄다고 했더니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저보고요. 그래도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런 보세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니까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과세 제외라니까요. 그런데 왜 중개사가 신고하라고 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개사가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비과세인데 혹시라도 이게 과세가 되는 경우 같으면 나중에 자기가 큰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세무서에 그냥 신고하라고 해서 이 사람은 세무서에 갔더니 이거 비과세네요. 그래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그냥 된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과세가 되면 그냥 그 세금을 기한 내에 내게 됐으니까 이제 덤탱이는 안 써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는 아예 어떻게 한다? 과세에서 제외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2번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요.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나 등기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튼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거나 이런 경우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고요. 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 비과세 되느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법원에서요, 채무자가 빈 털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빈 털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재산이 처분이 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세요.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이요. 맞바꾸거나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나누거나 합치거나. 하여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가로 안에 보니까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고가주택이 뭔지 살짝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주택. 뒤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살짝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봅니다. 고가주택은 자, 중요한데 고가주택은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판 가격, 양도한 가격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지 고가주택이 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결론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자, 비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배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고가주택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로 안에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 도시지역 같으면 5배,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몇 배? 5배. 도시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주택 양도량 소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오표를 좀 봅니다, 여러분. 다 적어 놓으라고 했었는데 날 잡아가지고 좀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정오표 딱 봐가지고 안 적어 놓고 지금 계신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정오표 보고서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정오표 몇 페이지냐면요. 그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닌데? 330? 330? 어디 갔어? 어디로 갔나?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좀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정오표 6페이지를 보시면 정오표 6페이지입니다. 정오표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 거기 6페이지에 보니까 표에서 하단 쪽에 하단 쪽에 거기 330페이지 하 일행 3의 내용 아래 동그라미 4 추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20조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조정금 있죠? 이 조정금은 비과세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교재 330페이지 자, 맨 하단에 동그라미 3번 아래다가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요 내용을 나중에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2019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이거 추가가 됐어요.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돼가지고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331페이지 계속 봅니다. 331페이지 맨 꼭대기를 보니까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지금 4가지가 됐잖아요. 네?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및 부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 그리고 조정금에 대한 거. 그래서 4가지가 됐죠? 오주선다 문제에서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비과세 소득 4가지 종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농지 대토 및 8년 제천 자격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요. 8년 제천 자격 농지 양도소득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대토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얘네들은 감면 대상이다. 그 다음에 3번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가 제목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건지 설명을 아까 드렸고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래서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제목만 하시고요. 4번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19회 시험 예전에 20회 시험에 2번 나오고 그 이후에 최근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27회인가 나온 적이 있지만 하여튼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고요. 오늘은 제목만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한다. 오늘은 제목만 아시고요. 넘어갑니다. 333페이지로 갑니다. 333페이지 5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세대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오늘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략적인 그 전적인 스프를 한번 보고요. 용어 몇 가지 익히고 오늘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은 3, 4월, 5, 6월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배워나갑니다. 자, 먼저요. 5번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개요 비과세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양도일연제요.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요. 그러니까 양도일연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국내 우리나라에 몇 주택을 보여야 돼요? 1주택과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몇 년 보여야 돼요? 2년 보입니다. 다 체크하셔야 되고 비거주자라는 것은 그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그런 주택일 때 몇 년 보유요? 3년이요. 다 체크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 보유하는 양도한 경우에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연제 국내 1세대가 양도일연제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여야 돼?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여야 돼? 3년을 보여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비과적 고절한 전월 때는 3년, 그 아래로 두 줄 내려봐서 이상이고, 자, 또 밑줄입니다. 그 보유한 중 거주기한 몇 년이요? 2년 이상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는 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지만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한 요건이 있다는 거. 몇 년 거주한다고요? 2년 거주한다는 거.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그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조정대상 지역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냥 조정대상 지역, 서울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나머지는 그냥 참고인데 거기 부산에 보면 뭐 연제구가 빠지고 남구, 기장, 부산진 빠지고 새로 뭐 추가되는데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 뭐 기흥구, 뭐 용인, 기흥구 뭐 이런 데들이 추가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한쪽 가르친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요. 예외가 있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도 해주고 또 과세가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나중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장특공제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혜택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1세대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금 비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거주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요. 국내에는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재미동포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1주택이라는 것은 자, 그 사람의 보험자는 해외에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은 오로지 자산적 가치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배제하고. 동그라미 다 밑줄입니다. 2번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또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양도자산의 경우 자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요구 밑줄입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어요. 그러면 실지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다르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비과세 배제합니다. 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가 양도하거나 고가주택 양도하거나 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꼭 알아둡니다. 334페이지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넘어갑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가 뭐냐 봅니다. 원칙 1세대라 하면 고자 및 그 배우자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밑줄이에요. 여기 이제 가로 내용이 원래 소득세법 통칙에서 인정되던 건데 법령에 들어온 건데요. 자, 가짜로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 판사 앞에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 아이고 생각해보나마나 빨리 이혼시켜달라고 하면서 판사 앞에서는 그런 다음에 부부가 법원 앞에 국밥집에 같이 들어가지고 국밥 같이 먹고 남편은 회사로 부인은 집으로 밤만 되면 합치겠죠? 자, 이렇게 가짜로 이런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는 1세대원에 포함시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가짜로 이혼한 것을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적발하냐. 세무공무원이 밤에 불시로 와서 문 탁 열고 그랬다가는 세무공무원은 쇠고랑이지. 자,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실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같이 따로 돼 있다 달리 해놨다고 해도 우편물 수령지가 같다거나 카드 뭐 이런 거 뭐 등등 우편물 수령지가 같다거나 아니면 병원 주로 다니는 병원이 같아요. 그 동네 그 같은 동네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또 뭐 통장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뭐 그 나가는 거 이렇게 볼 때 알 수 있잖아요.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생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1세대라면 고자 및 그 배우자가 두 번째 줄 그들과 같은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그 가로안에 보니까 생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해서요. 미 형제자매를 말하며 뭐 형제자매나 부모님도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집에서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인편 상업상인편으로 본래 주소 곳에서 일시 퇴거한 자 포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소 잠깐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봅니다.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 없이도 사투리 같은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고자의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인 경우는요.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세 이상 노처녀 노총각 또 될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집 한 채를 살라고 그래. 아버지 엄마 우리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엄마 아빠 명의로 집을 또 사면 1세대 주택이에요. 원장도 하는 거 무조건 과세대예요. 뭐 비과세 특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것을 내 명의로 내가 30세 이상이니까 내 명의로 취득해서 날 주소를 딴 데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각각 세대 분리가 돼요.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출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야, 네 인감수장 좀 갖고 와라. 왜요? 네 지난번에 그 네 명의로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짐을 꾸린 다음에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려. 자, 이거 30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있죠. 죽고 없어서 뭐 이혼해서 어쩔 수 없죠.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앤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요.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뭐 기준 중위소득 40% 이걸 숫자를 또 50% 바꿔서 낸 사람도 있던데 아유. 자, 그냥 하여튼 일정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제가 꼭 얘기해 드리는 수강생이 있는데 이 타임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2000년대 제가 중후반에 경기도 평택에 성행할 때 28세 미혼의 어떤 여성 수강생이 있었어요. 30세가 안 됐네요. 근데 이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요 직장 생활해 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제 명의로 사놓은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평택 이제 아파트 값 낮을 때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제가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서 사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소를 다른 데로 달리하면 제가 이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세 안 됐어도 소득세법상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결혼한 미혼 남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요즘 보면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보면 돈 벌어요.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가지고 명품 사고 뭐 하고 뭐 옷 사고 뭐 하고 이러면서 돈 다 써버리고 뭐 하나도 그냥 돈 모아놓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더 다 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어떡하네 조그만 아파트라도 살 정도 부모님이 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하나 살 정도의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할 여자냐면 나중에 어느 날 퇴근길에 여보 어느 동네로 와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와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내 손에다가 열쇠 하나를 딱 쥐어주면서 내가 당신 몰래 아파트 하나 사놨어 이럴 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또
미혼 남성 수강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얼굴 있잖아요.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얼굴을 자세히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저 밤에 와도 퇴근했어도 왔냐고 하면 왔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밥 먹을 때도 식탁에서 반찬 보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지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해야지 노후가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는 경우요. 동그라미 3번에서 세 번째 줄 계속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류할 수 없는데 제외해야 돼. 미성년자는 제외해야 돼. 근데 미성년자 결혼, 맞박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결혼했다거나 가족이 사망해서 다 죽고 없다거나 부귀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하면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1세대 범위 참고적으로 좀 보충 내용 1세대 범위 잠깐 볼게요. 1번에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뭐 의료보험이든 뭐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부모님하고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살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자기 주민등록상에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러면 1세대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니까.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놓고 그래도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죠. 자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주택의 정의 참고적으로 봅니다. 주택이라 하면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질과 선주상 당연한 거고. 동그라미 2번 양도 현재 1주택을 보여요. 그러므로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2년에 보유한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 현재만 1주택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2021년도부터는 절 보세요. 집이 여러 채가 세 채가 있었어요. 세 채가 있었는데 차례차례 팔고 마지막 주택 남은 거예요. 지금은 양도일 현재만 2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마지막 남은 주택 이거 마지막 양도하는 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보면은 차례차례 팔고 마지막 남은 주택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된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다시 몇 년 보여야 돼? 2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2021년부터는 그래서 2년 유예를 두고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우리 시험까지는 하여튼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양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차례차 팔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보유한 기간이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여튼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맨 아래 상시 주거용이 주거 목적이 아닌 별장, 콘도미니엄, 합숙소, 펜션 등은 주택을 보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넘어갑니다. 3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내 소유한 주택으로만 판단.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부 판단 시 1주택은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주택 한 채를 소유하는 고자가 국내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1세대는 갖고 있는 주택이. 그 다음에 해외에도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그에 딸린 토지 양도소득도 비과세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도시지역 내 토지 같으면 밑줄여 건물 정착면적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요 주택 정착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차차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갈 거고요. 337페이지 양가로 4번을 봅니다. 337페이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보여야 할 것. 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일반적인 경우 2년 밑줄 비고자가 고조로 전환된 경우 몇 년 보여? 3년 이상 보여. 자, 읽어보면 그 얘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요. 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자, 몇 년 거주한다고 그 줄 끝에요? 자, 330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끝에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에 자, 몇 년 거주요? 2년 이상해야 한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해야 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요, 그냥 2년 종전처럼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38페이지로 가니까 그 한쪽까지 이번 예외 보유기간 특례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배우는 게 뭐냐면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2년 보유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있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또 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예요. 주택이 두 채예요. 그 중에 하나 먼저 양도했어요. 그랬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1세대 2주택 특례예요. 그래서 주택이 두 개인데도 먼저 양도한 주택이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예요. 그래서 주거 이전을 목적하는 1세 2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거 이전을 목적한 1세 2주택이요.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 샀어요. 그래서 이거 안 팔려가지고 종전주택이 그럴 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면 되냐면 3년 내 양도하면 돼요. 3년 내 양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340페이지 니은번에 보다시피 340페이지 니은번에 한번 보세요. 상단 340페이지 니은번에 보니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 주택 양도로 본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이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에 팔면 비과세예요? 3년 내.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자, 요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같으면은 요거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지만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고 이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한다고. 기간 좀 짧아졌죠? 그래서 2년 내 양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그래서 그 참고해 보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에 대한 적용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곳에는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같으면은 저기 한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 이제 하여튼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볼까요? 참고.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등. 그래서 1번. 자, 의 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양도한부부터 적용하는데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개정 규정 및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가지고요. 1번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이 있는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종전처럼 몇 년 내 팔면 돼요? 3년 내 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취득한 신규 주택일 때 그때가 이제 이게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2년 내요. 요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만 제가 알려드렸고 자세한 1세대 2주택 특례는 3, 4월 달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3, 4월 5, 6월에 걸쳐 배워나가고요.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쭉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쭉 넘어가요. 자, 그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고가주택 봅니다. 353페이지 고가주택을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53페이지입니다. 9번 고가주택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시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안분을 통해서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적용한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양도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이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9억 초과액 부분은 고가주택이니까 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분 계산해가지고 9억까지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안분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시험에 또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계산 문제를 같은 것도 연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의의만 보고 갈게요.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범위에서 의의입니다. 기억번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미출입니다.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출이요. 기준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 양가로 2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같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55페이지 제5절 양도세 면제와 경감 있죠? 355페이지 이거는 그냥 기본서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이 내용이 옛날에 출제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강의하지 않고 넘어가고 어디로 가냐면 359페이지 있죠? 359페이지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59페이지 양도세 계산구조. 자, 여기부터 이제 어렵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자꾸 보면 되는 건데 양도세에서도 여기 계산 과정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이죠?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종강할 때 여기를 봅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안 들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신 거니까 꼭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요거 전체적인 양도세 계산 과정 구조 용어 익히고 또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시험에 또 매년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자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3, 4월 달을 맞이해야지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지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는 이제 1, 2월 달에 3, 4월 달까지는 우리가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그 의지에 불타는 눈빛으로 1월 달에 왔어요.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2월 말쯤 되면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랬다가 3월 달 되면 이제 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 또 여러분 빠졌던 분들 으쌰으쌰 또 다시 또 각오를 새롭게 해서 나오는데 또 시간 지나면 4월 달 양도소득세 할 때쯤 되면 또 분위기가 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첫 주부터 바로 양도소득세를 들어갑니다. 자, 바로 그냥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은 바로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오시길 당부드리고 왜 복습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냥 분위기가 다 막 그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부담부 중에 하나만 요거 다시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것만 복습하고요. 아 진짜 자 봅니다. 부담부 중에 갑이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또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인 증여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자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인상가액 5억에서 3억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래요?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로 보면
그러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죠.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자신이 갚아야 또는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자 취득세 입장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이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이하면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증여세부가 되고 양도세부가 되지 않는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이어도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원칙적으로 자, 취득세 입장에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고 다만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양도로 보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요걸 아까 취득세까지 연결해서 봤어요. 자, 그래서 부담보증이요. 요거만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